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살이 된 여자입니다. 요즘 60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분들도 참 많은데 저는 무려 22살이 된 손녀딸이 한 명 있어요. 제게는 자식만큼이나 귀하고 소중한 손녀딸이죠.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워와서 마냥 어린 애기 같고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려도 알 거 다 알고 눈치도 채고 상대방이 뭐 때문에 힘들고 속상한지도 다 알더라고요. 그때 저도 손녀가 그런 생각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더 잘해줬을 걸 한 후회도 돼요. 하지만 손녀는 저 혼자 아등바등 분식집을 하면서 본인을 키워준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마워 생각하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저 혼자 돈을 벌어 아들, 딸을 다 키워놨어요. 제 남편은 저랑 결혼하고부터 단 하루도 돈을 번 적이 없어 제가 이 집안의 가장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평생 술만 마시다 알코올 중독으로 38살에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는 이런 남편이 정말 죽도록 미웠어요. 이렇게 술독에 빠져 사는 인간이었음 결혼도 하지 않았을 텐데.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다 주면 그 돈으로 술이나 사 마시고 잠이나 퍼자고 있으니 어느 누가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막상 남편이 떠나고 나니 그래도 남편이었다고 어느 부분에 대해선 빈자리가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이 술독에 빠져 경제생활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제겐 큰 소리를 치거나 행패를 부리진 않았어요. 제가 추운 겨울날 하루 종일 노점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양말이며 잠옷을 아랫목에 데워 놓았다가 씻고 나오면 갖다 주었고 여름이면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갖다 주곤 했거든요. 그러고 애들한테도 잘했는데 요즘 말로 자식 바보였죠. 하지만 그러면 뭐해요. 그놈의 술이 문제였는데. 저희 시어머니에게도 술독에 빠져 사는 남편 때문에 같이 못 살겠다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늘 시어머니는 저보고 참고 살라며 사람마다 문제없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거 딱 하나 문제 있는 거 가지고 같이 못 살겠다고 하면 되겠냐고 그냥 떠안고 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러기엔 남편의 문제가 딴 사람들에 비해 너무나도 컸던 거죠. 아무튼 남편도 좋은 아버지, 좋은 가장이 되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났네요. 남편 보내고 유품들을 정리하면서 일기장이 몇 권 발견이 됐는데 그 일기도 술에 취해서 썼는지 삐뚤빼뚤한 글씨로 써져 있더라고요. 대부분 저와 애들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들이 써져 있었는데 늘 공통적으로 나온 문장들이 있었어요. 술에 취해 있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다는 말이었죠. 대체 이 양반은 뭐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무서웠는지, 그래서 다 잊고 싶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미 그때 늦었죠. 이젠 곁에 없으니 그때 처음으로 남편을 생각하며 울었어요. 장례 치를 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꽤나 이른 나이에 과부가 되었지만 남편이 없어도 돈 버는 거에는 크게 타격이 오지 않았어요. 어차피 남편은 살아있을 때도 돈을 벌어다 주진 않았으니 이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면 됐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떡볶이를 팔다 운이 좋게 분식점 주방에 취직이 되었고 그곳 사장님이 제게 가게를 인수인계하면서 몇십 년 만에 제 이름으로 된 가게가 하나 생겼어요. 다행히 가게는 중고등학교 앞이라 목숨 좋아 장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리고 제 자랑 같지만
제가 손맛이 조금 있어서 제가 하는 분식점이 동네에선 꽤나 입소문난 분식점이었죠. 그냥 이대로 이렇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생각지도 못한 시련이 또 오더라고요. 이번엔 아들이 문제였는데 착하고 말도 잘 듣던 아들놈이 이렇게 사고를 칠 줄은 몰랐어요. 고등학교 입학시험까지 꽤나 잘 치러 원하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들어가 놓고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냐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학교 그만뒀다간 당장 집에서 쫓겨날 줄 알라고요. 근데 아들놈은 그 다음날 자퇴서와 함께 이불 보따리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너 학교 그만둘 거면 집 나가라고 하니까 이불 보따리까지 싸왔어?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냐고. 일로 와. 엄마랑 같이 당장 학교 가서 없던 일로 해달라고 가서 싹싹 빌자. 빨리 빌러 가자고. 아들의 손을 잡아채며 집 밖을 나가려는 순간 제 발밑에 툭 하고 걸린 이불 보따리를 보고 저는 기겁을 하는 줄 알았어요. 세상에, 아니 그 이불 보따리 안에 제 팔뚝보다도 더 작은 신생아가 누워있는 겁니다. 저는 자지러지게 기겁을 했고 제 모습에 아들놈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요. 저 아기가 제 아기래요. 이제 제가 저 아기를 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학교도 그만둔 거고 이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할 것 같아요. 아들의 말에 기가 차서 막문이 턱 막혔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을 때보다 아들의 이 한마디가 더 기가 찼네요. 우는 아들을 달래며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차근차근 말 좀 해보라고 했어요. 아들이 이불 떼기 전까지 속으로는 저 아기가 내 아들의 애가 아니었음 하는 마음으로요. 그렇게 아들의 속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중학교 졸업여행에서 같은 반 여자애와 사고를 쳤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 여자애가 아들에겐 임신 사실을 숨겼고 혼자 출산을 하고 나서 이 애가 네 애라고 그러니까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며 애를 두고 도망을 갔대요. 저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그 여자의 부모님도 이 사실을 아냐고 대체 어떤 애길래 그렇게 막무가내로 아기를 두고 갔냐고 물으니 그 여자애는 부모 없이 할머니랑 둘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에 아들과 함께 그 여자애가 산다는 집에 갔는데 이미 이사를 가고 딴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예 이사 갈 걸 준비해 놓고 아들에게 아기를 떠넘기고 사라진 듯 했죠.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고 아들 인생이 한순간의 실수로 발목이 잡히게 되었구나 싶었어요. 물론 이 아기도 소중한 생명이었지만 그 당시 저는 제 아들이 먼저였고 내 아들부터 살려야겠다는 마음에 아들을 구슬려 이 아기를 입양시키자고 했어요. 몇 날 며칠에 걸쳐 설득하고 타일렀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더라고요. 엄마,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요. 저 아기를 보세요. 저런 핏덩어리를 어떻게 보내요. 그것도 누구한테 갈지 모르는데. 저 애 자기 엄마 젖 한 번 못 문 불쌍한 애예요. 저라도 아빠로서 아빠 노릇을 해줘야죠. 부모 노릇도 애비 노릇도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야. 애미라는 것도 지가 능력이 안 되니까 너한테 버리고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도 죄책감 갖지 말고 네 딸 더 좋은 부모 만날 수 있게 보내주자. 너도 네 인생 살아야지. 사실 제가 이렇게 매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저 갓난아기가 저희 집에 온 동안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거든요. 저 자그마한 아이를 눈에 넣으면
저도 마음이 흔들릴까 봐요. 저 대신 14살짜리 제 딸이 아기를 보며 우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곤 했어요. 그러다 아들 몰래 아기를 보육원에 두고 오려고 하는데 그때 그 아기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냥 내가 키워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아주 땡그랗고 맑은 눈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보름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왜 이 예쁜 아기를 미워하고 눈길도 주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더 빨리 봤으면 이런 나쁜 마음도 갖지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담요로 칭칭 감아놓은 아기를 끌어안으며 정류장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도 사라진 아기와 제가 같이 다시 온 걸 보고는 고맙다고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 대신 그 아기, 제 손녀를 키우게 됐어요. 아들은 제가 손녀를 키워주겠단 말을 듣자마자 바로 배를 타러 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바다에 나가 배를 타면 돈은 많이 벌어올 수 있었거든요. 본인 대신 지 딸을 키워주면 그동안 키워준 값은 다 벌어오겠다면서 떠났어요. 한번 나가면 언제 돌아온다는 기약도 없이 1년에 많으면 4번, 어쩔 땐 2번, 어느 해는 아예 오지도 않는 해도 있었죠. 10여 년 만에 또다시 육아를 하려고 하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장사는 해야 됐으니 매일같이 손녀딸을 등에 업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밤에 퇴근을 해 손녀를 바닥에 내려놓으면 손녀의 몸 앞쪽은 전부 다 시뻘개져 있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손녀를 업고 불 앞에 있으니 몸에 땀띠가 안 나는 날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애지중지 저도 고생, 지도 고생하며 서로 한 몸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손녀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날 아들이 이제 손녀를 데려가겠다며 졸업식에 웬 여자까지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 여기는 내 처될 사람이에요. 승아랑 엄마한테 소개해주고 나서 정식으로 혼인신고하려고요. 바다 생활하면서 만났는데 저한테 승아 있다는 것도 알고 혼자 사는 저도 잘 챙겨주고 참 착한 여자예요. 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박윤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정규 씨랑 이제부터 잘 살겠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못한 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만나 저나 손녀딸이나 벙쪄 있었어요. 저는 아들놈만 따로 조용히 불러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아까 말한 그대로라고 이제 엄마는 며느리 생겼고 우리 승아는 엄마가 생긴 거라고 하더군요. 자기 처될 사람이 본인 사정 다 알고도 좋다고 결혼한다고 했다며 이런 사람 없다고 승아도 키워주겠다고 해서 이제 바다 생활 접고 육지 올라와서 일을 할 거라고 했어요. 아들은 정말 괜찮은 여자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손녀딸이 너무나 걱정이 되었어요. 13년간 저랑 살면서 지 애비 얼굴도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는데 처음 보는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며 다 같이 살게 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역시나 손녀딸 또한 저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는데 크면서 한 번도 제게 칭얼거리거나 졸라본 적이 없었던 애가 매달려서 애원을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초로웠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그냥 손녀딸은 내가 더 키울 테니 너희는 신혼생활을 보내라고 했지만 아들은 그건 싫다며 아직 승아 어릴 때 합치는 게 나아요. 나중에 사춘기라도 오면 더 친해지기 어려울 텐데. 엄마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잖아요. 그동안 못 해줬던 거 지금이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해주고 싶어요. 저희 결정 따라주세요. 그래, 나도 안다. 네가 승아애비고 그동안 못 해줬던 거 해주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애도 한 번 안 낳아본 여자가 남의 자식 키우는 게 쉽겠니? 그리고 또 니들 둘 사이에 애라도 생기면 승아가 찬밥 신세 될까 그게 걱정돼. 그러자 아들은 난처한 듯 한숨을 한번 푹 쉬더니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제 처되는 사람 불임이에요. 병원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승아를 친딸처럼 여기면서 살 거래요. 승아를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제게 사정하는 손녀딸을 매정히 보내야 한다는 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엄연히 손녀의 보호자는 저희 아들이니 아들의 뜻을 따랐죠. 그런데 생각보다 손녀와 며느리가 서로 금방 친해지고 너무나도 잘 맞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손녀딸을 자기 딸처럼 생각하며 잘해주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한 아주 세심한 것까지도 손녀를 잘 챙겨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할머니이다 보니 교육적인 문제나 10대 아이들은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며느리가 챙겨주었죠. 손녀딸도 일주일에 3-4번씩은 절 찾아와 본인 새엄마 칭찬에 쏟아지게 했어요. 엄마가 있다는 게 이런 기분인지 몰랐다고요. 거기에 더 고마웠던 건 며느리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이었어요. 처음엔 낯을 많이 가리고 절 어려워했는데 저랑 많이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희가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어머님 사시는 근처에서 집 얻어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님 일도 좀 도와드리고 승아도 자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나야 네가 그렇게 해준다면 고마운데 괜히 시애미 노릇하는 것처럼 느낄까 봐. 나도 거리를 두려고 했었지. 알다시피 내 나이에 며느리 보는 사람들도 드물고 나도 며느리는 처음 보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표현도 잘 못하겠더라고. 이런 건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사실 저도 좀 그랬어요.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나타나다 보니 어머님이나 신우도 절 어려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왠지 객식구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시댁 식구들하고 가까워질까 생각했는데 이럴 때일수록은 자주 만나고 옆에 있다 보면 가까워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옆에서 살고 싶어요. 저도 엄마를 일찍 여의다 보니 늘 엄마라는 사람이 그리웠는데 어머님한테 남이 아닌 딸 같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승아도 마찬가지로 제 딸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게 아들 부부는 제가 사는 빌라 근처에 집을 얻었고 며느리는 매일같이 새벽에 장을 보러 가는 저를 따라다니며 장사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새벽에 버스를 타고 다니는 제가 힘들어 보인다고 본인이 알바를 2개씩이나 해서 800만 원 주고 중고차를 뽑아 절 데리고 다녔죠. 제 딸도 이렇게까지는 절 챙겨주지 않았는데 딸보다 1살 많은 어린 며느리가 이렇게나 잘하니 업고 다니고 싶을 정도였어요. 동네 상인들이나 가게 손님들도 다 저를 보며 어쩜 저런 며느리를 받냐고 칭찬이 자자했죠. 아들도 이제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하고 딸도 번듯한 직장 생활하고 손녀도 잘 크고 있으니 말년은 이제 고생을 덜 하겠구나. 장순옥 인생에도 드디어 봄날이 왔구나 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지. 왜 우리 집 남자들을 이렇게나 빨리 데리고 가려고 하는지. 아들이 딱 지 아버지 나이에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1달을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후배 따라 고층 건물에 간판 다는 작업을 하다 발을 잘못 디디면서 떨어졌는데 바로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지만
아들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가 되어 결국엔 하늘의 별이 되었죠. 처음엔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고 며느리는 실신을 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러다 아들의 장례 마지막 날 가까스럽게 몸을 일으켜 아들 가는 마지막 모습은 다 지켜보았어요. 며느리는 저와 손녀딸을 부둥켜 안으며 하늘이 떠나갈 듯이 울더라고요. 그런데 화정터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둘째 신우가 절 보며 올케는 진짜 인생이 기구하다 못해 왜 이렇게 방명한지 몰라. 아, 우리 동생도 보내고 이젠 아들내미까지? 아이고, 대체 올케는 전생에 우리 이씨 집안이랑 무슨 원수를 졌길래 이래? 아니, 고모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두 사람이 먼저 간 게 왜 어머님 때문이에요?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이 우리 어머님인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실 수 있냐고요. 아무리 고모님이 신우라고 해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시죠. 저도 있고 우리 승아도 있는데 빨리 사과하세요. 저는 그런 며느리를 말리며 그만하라고 했지만 끝끝내 신우에게 사과를 받아내더라고요. 그래도 제 며느리라고 저 대신 신우에게 쓴소리를 해주는데 고맙고 의지가 돼 든든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도 떠났으니 손녀는 제가 키우겠다고 했어요. 며느리한테 짐을 주기 싫었죠. 애미야, 그동안 네가 고생 많았다. 승아 14살부터 20살 될 때까지 고생했어. 네 공이 무척 크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승아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넌 편하게 살아. 어머님, 왜 절 떼놓으시라는 거예요? 저 이인은 갔어도 승아랑 둘이 의지하면서 살려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전 이 집안 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도 가족이라곤 어머님하고 승아밖에 없는 거 다 아시면서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아니, 나는 너 생각해서 내가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아서 자유롭게 헐헐 날아가라고 하는 말이었지. 너 아직 나이도 어린데 좋은 남자 있으면 새 가정 꾸려도 되잖아. 제가 어머님한테 지난 7년간 했던 말 잊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이 70, 80이 돼서도 옆에 있을 거라고요. 저 어머님 덕분에 일찍 돌아가신 엄마 빈자리를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제발 하지 마세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그럼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어요. 어차피 손녀는 집이랑 조금 먼 곳에 대학을 가게 돼 기숙사 생활을 해야 했고 며느리 혼자서 살게 됐으니 이렇게 혼자 살면서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으면 했어요. 저는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바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은 절 보고 독하다 하겠지만 일이라도 해야 그 시간만큼은 고통을 줄일 수 있으니 저에겐 그게 슬픔을 달래는 방법이었죠. 매일 새벽마다 같이 장을 보러 다녔던 며느리는 그날 이후 볼 수 없었어요. 밥은 먹고 있는지 건강은 잘 챙기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며느리는 답이 없었고 저는 그저 문 앞에 반찬들만 두고 오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며칠 전에 갖다 둔 반찬들도 그대로 놓여 있어 신내가 진동을 할 정도였죠. 분명히 집에 있는데 인기척이 나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한테 문자가 한 통 왔어요. 혼자 있고 싶으니 이젠 반찬 갖다 주는 것도 하지 말라고요. 손녀딸도 연락이 안 되는지 지 엄마 걱정이 돼 매일같이 제게 안부를 물었지만 저도 연락이 안 되니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해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방학 때도 바로 옆에 있는 자기네 집에는 가지도 못하고 저희 집에서 방학을 보내다 다시 돌아가곤 했어요.
그렇게 저나 손녀는 1년 동안이나 며느리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시장에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며느리 차로 보이는 차가 시동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헷갈린 걸 수도 있는데 분명 며느리 차였고 저는 그 차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혹시 우리 며느리가 나를 데리러 왔나 싶은 기대감, 희망 반인 마음으로요. 그런데 저는 그 이후의 기억은 아예 사라졌어요. 제가 눈을 떴을 땐 2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였죠. 문득 뭘 했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건 다 제가 꿈을 꾸고 있었던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겹게 눈을 뜨니 누군가 사람을 찾는 소리가 들렸고 얼마 지나 의사가 오고 또 얼마 지나 어엿한 숙녀가 한 명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제 손녀딸이었어요. 손녀딸은 절 부둥켜 안으며 고맙다는 말을 계속했어요. 저도 그땐 2년 만에 눈을 뜬 거라 단편적인 기억밖에 나지 않아 아들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아들 며느리를 찾았죠. 그렇게 몇 달간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나서야 소녀딸이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다 해주었어요. 할머니, 근데 나랑 약속 하나만 해줘. 만약에 엄마가 할머니 찾아오면 계속 혼수 상태인 척 해줄 수 있어? 응? 아이, 그게 무슨 말이야. 네 엄마가 나 깨어난 거 알면 얼마나 좋아할 텐데. 당장이라도 뛰어올 텐데 할미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돼? 여기 간호사들도 네 엄마가 나 누워있을 때 그렇게 나한테 잘했다고 하더라. 그런 효부 며느리가 없다고. 요즘엔 자주 안 와도 초반엔 매일같이. 할머니, 엄만 남이고 난 손녀잖아. 난 할머니 핏줄이잖아. 그냥 내 말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그래줄 수 있잖아. 손녀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어요. 깨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지만 그래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뭔가가 있구나 하는 느낌이요. 그래서 손녀를 붙잡고 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저도 이유를 알아야 손녀가 하려는 일을 돕든지 할 테니까요. 그러자 손녀는 머뭇거리며 제가 알면 또다시 충격을 받아 혹시나 잘못될까봐 말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손녀의 손을 잡고 괜찮다고 지금 어느 때보다 더 정신이 맑다고 했어요. 그러자 핸드폰을 꺼내 제 귀에 이어폰을 꽂아주더니 며느리가 제 병원에서 했던 말들을 전부 다 녹음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3년 만에 듣게 된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지금 병실에 이 노인네밖에 없어서 통화 가능해. 의사 말로는 혼수 상태래.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더라. 그날 밤 자기가 차로 그 노인네 보고 달겨들길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오밤중에 로또가 된 거 아니야. 이 노인네 말은 작은 분식집 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벌어놓은 돈이 장난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리고 대박인 게 오늘 내가 이 노인네 가게 정리하려고 갔다가 부동산 사장한테 들었는데 아니 이 노인네 사고 당하기 바로 직전에 지금 가게 상가 계약을 했대. 나도 오늘 들었다니까. 완전 로또야 로또. 내가 그동안 지 손녀딸년 죽어라 키워놓고 지 뒷수발 다 했는데 당연히 그건 내 거지. 뭐? 무섭다고? 자기야, 뭐가 무서워. 경찰에서도 조용한데. 나만 믿어. 우린 이 노인네 깨어나지 않게. 누구야? 끊어? 제가 눈 감고 있던 지난 2년간 손녀딸은 며느리한테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대요.
한 번은 제 사고 소식을 알리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어떤 남자가 죽은 자기 아빠 외투를 입고 쓰레기를 버리는 걸 봤고 뒤따라가 보니 그 남자가 자기네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땐 엄마한테 남자가 생겼구나 싶어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대요. 우리랑 연락이 안 된 1년 동안 남자는 만났구나 하며 조금은 씁쓸했지만 엄마 인생이니 이해를 했다더라고요. 근데 제 사고 소식을 전하자 며느리는 마치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이야기를 하며 제가 살던 집과 가게 처분 얘기를 먼저 꺼냈대요. 원래 자기 엄마라면 버선발로 제 병원부터 찾아왔을 텐데 반응이 좀 이상했고 거기에 더 수상쩍었던 건 제가 뺑소니로 병원에 실려온 이후 며느리의 차가 주차장에서 사라졌다는 거였대요. 워낙 손녀가 눈치가 빨라 금세 며느리의 뒤를 파기 시작했고 1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제 병원을 열심히 찾아오며 절 병간호하는 걸 보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 생각해 제가 누워있던 침대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부터 하나둘씩 며느리의 더럽고 악마 같은 악행들이 드러났다는데 그것들이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소녀는 증거를 모았다고 했어요. 병원에 절 간병하러 오는 것도 다 계산된 모습이었더라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효부 며느리인지 보여줘야 나중에 제 유산을 지가 다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손녀의 말을 다 듣곤 충격을 받을 새도 없이 전 바로 며느리가 병원으로 오기 전 퇴원을 하자고 하였어요. 그리고 손녀한테 당장 연락을 하라고 했죠. 역시나 제 퇴원 소식을 듣게 된 며느리가 집에 들이닥쳤어요. 저는 손녀의 말대로 계속 식물인간인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집에 오자마자 현관문을 부서질 듯 하더며 야, 이승아, 너 누구 맘대로 할머니를 집으로 옮겨? 할머니 아직 병원에서 지켜봐야 되는 환자야, 환자. 알아? 네가 뭔데? 네가 어떻게 할머니를 병간호할 건데? 너 진짜 왜 이러니? 중고딩 때 안 했던 사춘기질 지금 하니? 내가 다시 병원에 갖다 놓을 거야. 들쳐업어서라도 내가 간다. 이거 나요. 아줌마가 뭔데 우리 할머니를 건드려? 그리고 이제 그만해요. 아주 진절머리 나고 역겨우니까. 손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쫙 하는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저는 그 소리를 듣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며느리가 보는 데서 벌떡 일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저를 본 며느리가 뒤로 나자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방 눈물을 보이며 제게 어머님 소리를 하고 다가오는데 어머, 이건 기적이야, 기적. 어머님, 저 기억나세요? 어머님, 2년 만에 눈 뜨신 거예요. 일단 병원으로 가요. 너 내 손녀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연기 그만해. 내가 네 더러운 속내 다 알게 됐으니까. 네가 우릴 아주 만만히 봤던 모양인데 너 이제 콩밥 먹을 일만 남았어.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일어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요? 전 어머님 누워 계실 때도 매일같이 어머님 간병하고 보살핀 거밖에는 없어요. 병원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극진히 모셨는데요. 손녀가 이런 며느리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단 듯 웃으며 그동안 모아둔 녹음 파일을 들려주더라고요. 아주 선명히 녹음된 본인 목소리에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더니 이내 고개를 흔들며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사과하는 모습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산된 모습처럼 보였어요. 본인도 같이 사는 그 남자에게 이용을 당한 거라고
그 남자가 이런 계획을 짜서 같이 돈을 뜯어내자고 했다며 자기는 정말 결백하다고 믿어달라고 했어요. 무릎까지 꿇으며 제 발밑에서 울부짖는데 손녀가 그런 며느리에게 쇼하지 말라며 뒷덜미를 잡아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곤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 증거자료까지 넘겨 며느리와 그 남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도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조사 과정에서 며느리와 그 남자가 어떻게 눈이 맞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저희 아들과 함께 간판 일을 하던 후배였고 며느리를 위로해주고 챙겨준답시고 들락날락 하다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더 분통이 터졌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로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바로 진짜 지 얼굴을 드러내더라고요. 지독하다 지독해. 그렇게 사고가 났는데도 눈을 떠? 저렇게 징하니까 자기 남편, 아들 목숨을 다 뺏은 거지. 당신 남편이나 당신 아들이 다 당신 기에 눌려서 그 어린 나이에 요절한 거야. 비록 내가 당신 저 세상 보내는 건 실패했지만 언젠간 내가 아니더라도 당신은 나락갈 거야. 인간 같지도 않은 며느리의 저 표독스럽고 발악하는 말에 욕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정말 며느리 말처럼 내가 내 남편과 아들의 목숨을 뺏어간 건 아닐까 하고요. 며느리가 내뱉은 말에 손녀는 절 위로한답시고 신경 쓰지 말라며 할머니, 아빠랑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지켜줬으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눈 뜬 거야. 만약에 아빠랑 할아버지가 할머니 때문에 이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면 도와줬겠어? 저 미친 여자가 하는 말 절대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가 알아. 우리 할머니 절대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알았지? 요 자그마한 애기가 언제 이렇게 커서 나를 위로하고 날 살렸나 싶어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때 아들이 손녀를 데리고 왔던 20여 년 전 내가 손녀를 보냈다면 난 더 큰 벌을 받았겠구나 싶었죠. 잠깐이지만 손녀를 보내자고 했던 제가 너무나도 미웠어요. 그렇게 며느리와 그 남자는 인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밑바닥을 전부 다 보였는데 법정에서도 서로 네가 했네, 아니 제가 했네 하면서 본인들이 저지른 죄를 떠넘기기 바빴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에 맞는 달가운 벌을 받게 되었죠. 맘 같아선 평생 감옥에 썩었으면 했지만 그 정도 벌을 받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건강회복에 힘을 쓰고 있으며 분식점 일을 손녀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혼수 상태로 있던 2년 동안 손녀가 절 대신에 다니던 대학까지 그만두고 제 가게를 도맡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본인 적성에도 잘 맞고 공부보다 더 재밌어 제 뒤를 이어가고 싶다고 해 제 40년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어요. 야무진 손녀는 제 분식집을 키우고 싶다며 사업 구상도 하는데 그 모습이 마냥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딸도 이런 손녀가 참 고맙다고 하는데 조카가 딸 대신 딸 노릇을 다 하고 있어 몸둘 바를 모른다고 해요. 아직 시집 안 간 딸이나 나중에 시집갈 손녀가 제 곁을 떠나기 전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 이 애들을 사랑해주고 제가 가진 걸 아낌없이 주려고 해요. 아버지들을 잃은 두 딸을 위해서 아버지 몫까지 전부 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이곳엔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분들이 많으실 텐데 60년 조금 넘게 산 저는 이런 별별 일들을 다 겪고 죽다 살아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기구한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저도 끝까지 살아보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거나 아무리 이겨내지 못할 일들이 있어도 저를 생각하시며 다 이겨내고 원하는 걸 이루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사람도 끝까지 살아보려고 하니까 절 보며 위안을 삼으셨음 해요. 저의 기구하고 기막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